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전히 정말 추운 날씨이네요. 지금쯤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아르바이트 준비하느라 분주할 테고 어떤 친구들은 학원 가느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저를 만나려고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칭칭 싸매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제가 약을 먹고 아침에 처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몽롱해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어제 약을 두 번 더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복습을 하면서 잠깐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먼저 배합표 작성을 먼저 했어요. 자, 먼저 그걸 먼저 띄워 드리고 복습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배합표 먼저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빵에서 밀가루 양이 100%로 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물을 넣고 물을 얼마나 넣는지 소금, 설탕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물을 100%로 맞춰 가지고 이걸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했어요. 그다음 계량하고 전처리도 좀 했고 우리가 제빵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시면 생이스트를 사용하시고요. 자, 생이스트는 다른 말로 압착효모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압착 흐물하고 하고 또 이스트는 우리가 30도 물에서 용해를 시켜 가지고 이론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스트를 넣기도 하죠. 근데 그다음에 소금, 설탕은 이스트가 닿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투압으로 인해서 발효가 저해를 돼요. 아무래도 소금, 설탕 이 농도가 있다 보니까 이스트가 바로 직접 맞닿게 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발효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닿지 않게 넣어 주시고 그다음 뭐를 넣는다고 했죠? 유지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를 넣는데 유지는 버터나 마가린 이걸 통틀어서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는 언제 넣느냐? 자, 클린업 단계에 넣어요. 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기가 좀 그러면 여러분들 파일에 올려 놨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왜냐면 지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지를 넣는데 유지를 투입하는 단계가 클린업 단계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클린업 단계에 글루텐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클린업 단계에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유지를 투입하는 단계가 이때 유지를 넣어야만이 글루텐 형성을 하는 데 방해를 덜 받아요. 그래서 반죽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업 단계에 유지를 넣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믹싱을 하겠죠. 우리가 믹싱을 했더니 6단계가 나왔어요. 픽업,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그다음에 렛다운,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단계가 6단계가 있는데 자, 픽업 단계 한번 볼게요. 재료의 혼합, 수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클린업 단계 그다음에 2단계의 클린업 단계는 어느 정도 이 벽면에 우리가 밀가루가 있잖아요. 이 가루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때부터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글루텐 형성이 시작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이렇게 나와요, 많이. 그래서 클린업 단계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다음은 우리가 발전 단계인데 발전 단계는 뭔가 좀 발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반죽의 탄력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예요. 증가가 되고 반죽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반죽을 꺼내 봤을 때 이렇게 광택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발전 단계까지는 빵들이 있어요. 발전 단계까지 하는 빵들이 대부분 우리가 빵들은 최종 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발전 단계까지만 하는 빵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탄력이 최대인 발전 단계에서는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바게트, 호밀빵, 베이글 이런 빵들이
이런 발전 단계에서 끝내요. 왜냐면 호밀빵 생각을 해 보세요. 호밀빵에는 호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호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는요. 우리가 글루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돌리게 되면 축축 늘어져요. 그래서 발전 단계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 단계 4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탄력성, 신장성이 가장 좋은 단계예요. 최종 단계가. 그래서 빵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빵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 찢어지지가 않아요. 얇게 늘어나는 단계. 대부분 빵류들이 식빵이라든지 단과 자료가 여기까지예요. 최종 단계. 그 다음엔 렛다운 단계, 5단계, 지친 단계를 사용하죠. 근데 우리 지친 단계가 지난주에 제가 뭘 비교를 했죠. 우리 맥모닝 있죠. 맥도날드에. 네. 그게 잉글리시 머핀이거든요. 햄버거 빵. 이게 지금 렛다운 단계에서 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탄력은 사라지고 신장성만 체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시험에 가끔 나와요. 렛다운 단계까지 가는 빵은 어떤 게 있나 뭐 이러면서 크루아상 뭐 하면서 잉글리시 머핀 이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리시 머핀 하니까 꼭 제가라고 해서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데 잉글리시 머핀은 렛다운까지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고 우리가 제빵 방법으로는 우리가 또 좀 어려운 게 있었죠. 스트레이트법, 비상일 때 비상 스트레이트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루, 밀가루, 분유, 계란을 넣고 막 믹싱을 하다가 중간에 유지를 넣는 방법 그리고 소금도 나중에 넣는 거 소금을 왜 나중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후연법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밀가루를 수화를 빠르게 돕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금의 역할이 반죽을 경화를 시켜요. 이 소금이. 그리고 단단해지죠.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밀가루가 물을 먹고 글루텐을 생성하는데 소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글루텐 생성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소금은 중간에 넣어주는 것이 후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스트레이트법의 반죽의 온도는 27도, 발효실의 온도 당연히 반죽 온도와 같은 27도, 같은 조건에서 발효를 시키고 또 발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분? 40에서 60분. 자, 근데 비상 스트레스법에서는 우리가 좀 달랐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비상일 때 그런데 반죽의 온도가 우리가 표준은 27도였지만 반죽의 온도가 얘는 30도, 3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죽 온도는 1도씩 상승하는데 발효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요. 발효 시간이 최소 한 15에서 30분이 전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일 때는 이스트 양을 물론 뭐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스트 양을 2배 늘리고 물은 1% 증가시켜요. 왜? 물이 들어가면 반죽이 질어지잖아요. 이 진반죽이 발효를 굉장히 빨리 시켜요. 아셨죠? 그리고 또 설탕은 1% 감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좀 스펀지법을 제가 했었죠. 스펀지도 뭐 2번에 걸쳐서 만드는 방법. 믹싱을 2번을 해요. 그래서 믹싱도 2번, 발효도 2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료가 좀 깨져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믹싱도 2번, 발효도 2번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믹싱 반죽을 스펀지라고 하고 이 스펀지를 반죽을 또 발효도 하고 이 반죽에다 밀가루, 물, 이스트 를 넣어가지고 또 더 넣으면서 한 번 더 믹싱을 하고 발효를 시켜요. 이게 바로 본반죽. 이것을 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스펀지 도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펀지 반죽은 보통 우리가 24도라고 했습니다. 스펀지 반죽의 온도는 24도이고 발효 완료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에는 발효 완료점이 어떻게 됐어요? 부피의 한 3배에서 3.5배. 그리고 우리가 핑거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섬유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손가락 테스트, 손가락에다가 밀가루 묻혀가지고 쭉 찔렀는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조금 살짝 오므라들 때 그리고 근데 우리가 스펀지 발효는요 4시간에서 그러니까 발효는 아까 3배에서 3.5배인데 이 스펀지 발효는 4배에서 4.5배까지 크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pH는 제가 pH도 말씀드렸죠. 얘는 원래 pH는 5.5에서 4.8까지 그러니까 약산성에서 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피놀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피놀 현상은 우리가 바늘구멍처럼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것을 피놀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발효는 3시간에서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스펀지 도우에서 발효 시간은 몇 시간인가? 3시간에서 4시간 30분 하시고 발효 시간 잘 나오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차 발효를 하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제가 콧물이 자꾸 흘러가지고 코를 좀 닦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카메라는 좀 없앨게요. 이해하시겠죠? 지정란이 얼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1차 실의 온도는 우리가 27도, 그리고 이스트는 27도. 이게 왜냐면 이스트가 27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가 움직이는 온도, 또 반죽 온도 27도.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펀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죽을 가져와서 이렇게 살짝살짝 오므려 줍니다.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발효가 됐다 하면 살짝 오므려주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 반죽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치아바타라든지 포카치아 이런 반죽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발효 시간을 이렇게 산소를 더 불어 넣어주고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발효 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자,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은요. 우리가 계량을 했어요. 그 다음 믹싱을 한 다음에 1차 발효 들어갔죠. 1차 발효일 때 우리가 발효하는 이유,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뭐 발생으로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팽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죽이 느슨해지면서 효소작용을 해가지고 왜 느슨해져요. 반죽 자체가 부드럽게 하고 빵이 발효가 되면 어때요? 향이 나죠. 그래서 잠깐만. 자,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팽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죽이 느슨해지면서 그리고 또 효소작용도 하고 이 효소작용을 하면서 얘가 느슨해지면서 반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빵이 발효가 되면 어때요? 향이 나고 발효가 되면 이스트의 맛과 향을 부여를 해준다는 거. 자, 발효실의 적정 온도는 27도, 습도는 75에서 80도 하고 좋습니다. 발효실의 온도가 27도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왜 27도가 좋다고 했죠? 네, 이스트가 27도가 되면요 활성하기가 시작해요. 활성하기가 최적한 온도이기 때문에 27도가 좋다. 그래서 빵의 표준 온도는 27도이다. 같은 조건에서 발효실 온도도 27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7도가 적정 온도가 되는 겁니다. 자,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요. 우리가 이스트의 양, 이스트가 많아지면 가스 발생량이 많아진다 했죠. 왜냐하면 설탕이 또 충분할 때, 설탕이 많아질 때 이스트 양과 발효 시간은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탕이 삼투압에 의해서 우리가 밑으로 좀 볼게요. 자, 설탕은요. 삼투압에 의해서 당 농도가 5% 이상의 농도가 되면 이스트 활동이 저해가 된다고 했어요. 네, 이스트 활동이 저해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원래 넣어야 하는 당이 설탕량이 5%를 더 추가된다면 삼투압에 의해서 높은 농도에서 당이 낮은 농도로 당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삼투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트 활동이 저해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1%의 소금을 초과하면 이스트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저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이스트 푸드는 자, 우리가 뭐 이스트 푸드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걸 예를 좀 볼게요. 자, 변경할 이스트의 양은 우리가 이스트를 변경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는 것보다 이거는 변경할 이스트의 양, 이거 공식은 외워두는데 이걸 한번 보죠.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스트 2%로 4시간을 발효를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발효 시간을 2.5시간을 단축으로 하려면 진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빵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도전하려고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아요. 자, 우리가 이대로 이 공식을 외우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발효 시간을 조절하고자 하는 변경할 이스트의 양은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분의 기존 이스트의 양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한번. 변경할 발효 시간 어땠어요? 우리가 발효 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하고 싶대요. 그러면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은 2.5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존 이스트의 양 어땠어요? 우리가 2. 아까 기존 이스트 양이 2라고 했죠. 그리고 곱하기 4시간을 발효시킨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빨리 계산해보세요. 2.5 나누기 8 했던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8 나누기 25는 3.2%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맞아요. 공식을 외우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어요 또? 반죽 온도가 있겠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 반죽 온도가 있겠죠. 스트레이트법이랑 우리가 비상 스트레이트법 말씀드렸어요. 표준 온도 27도, 비상은 30도 맞춰야 하고 왜 그랬죠? 왜 비상은 30도였죠?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 시간이 단축된다고 했죠. 이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5도씨 상승 시 발효 시간이 15분 단축이 된다. 그거 알아두세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반죽의 pH는 왜 pH 뭐예요? 수소 이온 농도잖아요. 산인지 알칼리인지. 근데 이스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트는 약산성에서 활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최적이 4.7이라는 거. 네. 지친 반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친 반죽 과발효죠. 그거는 pH 5.0 그리고 정상은 5.7. 어린 반죽 발효가 덜 됐다. 6.0. 그래서 최적일 때는 4.7이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발효가 부족하니까 아직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6.0은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점점 산성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행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아까 3투합은 했고 다음 이스트푸드. 자, 이스트푸드는 발효를 조절하고요. 발효를 잘 되게 넣어주는 첨가물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산소 공급을 좀 하고
네, 반죽에 탄력을 주고 이걸 산화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가끔 빵 시간에 꼭 교수님 이스트푸드를 꼭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스트 푸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좀 얘가 좀 발효하는데 반죽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리고 또 노화도 지연이 돼요. 품질 개량을 해줍니다. 네. 자, 이스트의 영양 공급은 암모늄염이라는 거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꼭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발효 손실을 볼게요. 우리가 발효할 때 수분이 증발이 되어 가지고 수분 손실, 발효를 거치는 전보다 발효한 뒤에 우리가 반죽 무게가 줄어들어요. 이 현상이 바로 발효 손실입니다. 총 반죽의 한 1에서 2.1%에서 2% 정도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발효 시간도 있고 발효 온도, 습도 여기서 관여를 하죠. 네.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효 손실을 왜 하나? 이 발효 손실을 굽기 손실을 왜 하나? 참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발효 손실에 네, 되게 어렵죠. 분할 무게 600g짜리 이거 딱 보는 순간 포기하는 친구들 많겠죠. 이거 뭐야 이걸. 그래서 패스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런 패스를 얘는 수학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 다른 문제 풀고 다른 문제 이런 문제가 한 3-4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37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점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문제 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한번 볼게요. 저도 이런 문제를 접해서 이거를 책을 보면서 막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도 문제 여러 번 풀어봤어요. 얘를.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데 재미있어요. 한번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있었죠. 방정식. 자, 밀가루 비율 대 밀가루 무게는 총 배합률 대 총 재료 무게다. 이 방정식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 비율은 여러분 밀가루 비율은 너무 정해져 있죠? 베이커스 퍼센트 배웠죠? 가루는 무조건 100%입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비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 무게 모르죠? 밀가루 무게 모르니까 X라고 하죠. X는 우리가 총 배합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 배합률은 여기 180, 전체 배합률이 180일 때 그랬으니까 총 배합률 나왔죠. 총 배합률은 180%일 때 총 재료 무게가 안 나왔습니다. 총 재료 무게가 모르니까 얘도 X.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근데 총 재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아시려면 완제품을 알아야 되겠죠. 총 재료를 무게를 보려면 완제품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완제품 무게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기가 좀 쉬운 게 우리가 분할 무게 600g짜리 식빵이 1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600g짜리 100개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600g짜리 이거 굉장히 100개니까 어때요? 6,000g이 여기 가서 이렇게 되네요. 6,000g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어때요? 잠깐만. 어딨지? 네. 자, 그런데 1kg에 1000g이니까 1kg에 1000g이니까 60kg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하지 말 60kg. 6천 하지 말 kg로 하니까요. 네. 60kg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완제품 무게가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총 재료 무게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잠깐만.
이 총 재료 무게는요. 글씨를 좀 써볼게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고, 틀렸네. 잠깐만요. 총 재료 무게는 여러분 공식을 적어 놓으세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도전도 한번 해보고 옛날을 좀 그리워하면서 그 한 문제를 풀려고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능장 시험 보시잖아요. 저 이거 이때 지금 옛날에 한 10년 전에 기능장 도전했을 때 기능장 시험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총 재료 무게는 이게 있어요. 또 완제품 글씨를 쓰면 굉장히 빠를 텐데 그쵸? 완제품 무게 나누기 1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뭐예요? 발효 손실. 아이고 여러분 되게 답답하시죠? 자, 인내, 기다림의 미학. 우리 제빵인들에게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 발효가 급해 죽겠는데 발효가 안 되고 있어. 진짜 손님이 빵을 쭉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가 발효가 돼야 오븐에 굽고 손님에게 판매를 하고 있겠죠. 근데 발효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구워서 판매하면 100% 컴플레인 걸립니다. 자, 그런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해야 할 몫이에요. 자, 총 재료 무게는 완제품 무게 나누기 1 마이너스 발효 손실이라는 거. 그러면 공식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제품 무게 나왔어요. 아까 60kg. 완제품 무게 60kg 나누기 1 마이너스 발효 손실.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발효 손실? 여기 있어요. 발효 손실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1.5% 넣으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실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여기는 g인데 여기는 퍼센트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얘를 g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g으로 바꾸면 우리가 1%는 어때요? 1%가 0.01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1g이니까 1%가 네. 그러니까 1.5%는 뭐예요? 1.5%는 0.015라고 0.015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5%가 0.015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산기에 두드려 보세요. 1 마이너스 0.015 했더니 어, 어, 계산기 여러분 지금 지금 0.9%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네. 자, 0.98호예요. 그러면 60 나누기 0.98호가 되겠죠. 60 나누기 0.98호. 지금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들. 0.985가 돼요. 는 했더니 제가 아침에 와서 계산을 해놨더니 60 나누기 0.985는요. 이렇게 했더니 60914가 나왔어요. 60 마이너스 0.985 했더니 잠깐만 어디다 잠깐만요. 자, 쓰기는 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적어놓긴 하셨죠? 그래서 다시
아니에요. 절대. 시간 낭비하려고 이런 문제 낸 거 아닙니다. 아, 이런 거 한 문제 해두면 다음 문제도 좀 수월하니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60 아까 60kg가 나왔었죠. 60 나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총 재료 무게는 완제품 무게 나누기 1 마이너스 발효 손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공식에 대입하면 60 나누기 1 마이너스 0.015니까 그래서 60.086이니까 60 나누기 0.985는 60.913 뭐도 나오는데 반원을 해가지고 914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이게 총 재료 무게인 거죠. 이게 총 재료 무게예요. 얘가 0.914가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가루 100% 자, 이제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100% X는 아까 X였죠. 밀가루 무게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총 재료 무게 내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총 배합률 대 180대 아까 60.914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180 X는 이렇게 이건 아시죠? 네. 해서 180 그러면은 얘도 60 100이니까 이게 띄어지겠죠? 얘가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60914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X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X를 이렇게 빼면은 X는 60914 나누기 180이 되겠지. 는 여기서부터 이제 빨라져. 그래서 얘가 33? 네, 33kg가 나옵니다. 33%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봐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이해력이 빠르시니까. 어때요? 다음에 또 이런 문제 한번 더 풀어봐요. 어때요? 그게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형부터, 지금부터는 좀 성형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성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성형하면 어때요? 모양을 여러분 만든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밀어 펴고 꼬고 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형은 분할부터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이 성형의 5단계 또는 성형의 넓은 의미 이게 바로 성형이에요. 정형은 정형이 성형인 줄 알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문제가 자 다음 중 성형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 알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분할, 둥글리기, 뭐 팬닝, 2차 발효 뭐예요? 2차 발효. 2차 발효는 우리가 정형 팬닝 다 한 다음에 2차 발효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 둥글리기, 팬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형의 다음 중 정형의 의미로 알맞지 않는 것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형의 좁은 의미로 알맞지 않는 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음 중 정형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거는 뭐 말기, 봉하기, 꼬기, 분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형의 좁은 의미, 그러면 성형의 좁은 의미가 뭐예요? 정형이에요. 그러면 정형은 뭐 말기, 봉하기, 꼬기 아닌 것은 분할 막 이런 건 뭐예요? 분할이겠죠. 정형이니까. 자, 정형은
조금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을 때, 이 정형은 그냥 내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형은. 중간 발효가 끝난 다음에 모든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분할. 분할은 우리가 무게로 이용을 해서 나누죠. 그런데 손으로 떼서 나누는 것은 무게로 나누는 건 맞지만은 기계로 하는 것들은 무게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로 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기계는 부피에 의한 분할이다라는 거예요. 기계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기계 분할을 할 때 반죽이 분할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유동 파라핀 용액을 바릅니다. 약간 기름 같은 거예요. 해주는 거죠. 윤활유, 이영제 같은 거예요. 이영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이영제 틀에서 잘 빠져나오게 달라붙지 않게 덧가루 치는 것처럼. 네. 자, 그리고 손분할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실 때 손분할 하시죠. 아, 네. 무게를 직접 달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공유를 못하는 게 지금 막 네. 코가 빨개요. 무게를 직접 달아가지고 분할을 하죠. 손분할. 여러분 일일이 다 분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굉장히 좋아서 오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이 오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급격하게 팽창을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오븐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븐 스프링이 좋아서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손분할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좀 가끔 나와요. 손분할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예요. 20분 정도에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할을 하고 있으면은 분할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세요, 얘가? 빵이 발효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발효가 많이 되면 끈적거리니까 우리가 막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덧가루를 사용하면 빵 속에서 줄무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나친 덧가루는 삼가해 주세요. 아셨죠? 시험 보러 가서도 그러십니다. 자, 둥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할도 반죽을 잘라냈어요. 분할할 때 반죽도 잘라냈어요. 근데 그 절단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끈적끈적하겠죠. 끈적끈적해지고 이것을 끈적해지는 것을 좀 예쁘게 둥글려 주는 건데 분할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여기 보세요. 네. 분할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반죽 표피를 좀 연결된 상태로 만드는 공정으로 여러분 환목기 있죠. 라운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둥글리기 기계로 알맞은 것은 라운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둥글리기 목적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글루텐의 구조를 재정돈을 해요. 분할로 우리가 손으로 막 만지면서 분할했던 것들이 글루텐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둥글리게 함으로 인해서 글루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반죽 표면에 절단면 같은 거 끈적끈적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아가지고 얇은 표피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네, 표피를 하고 그래서 그걸 형성시켜주고 끈적거리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냥 분할을 막 했어요. 그런데 네모낭상 우리가 스크래퍼로 막 분할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네모난 분할된 상태를 놓고 또 발효를 시켰어요. 그거보다 동그랗게 표피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둥글리게 할 때 발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고 다음 정형을 밀어 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중간 발효 중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보유할 수 있는 표피를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엷은 표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피 사이로 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겠어요. 네. 둥글리기 하면 다 어때요? 둥글리기 하면 바로 정형을 합니까? 바로 정형을 하는 거 아니죠. 정형하기 전에 우리가 중간 발효 잠시 쉬게 하는 거죠. 실내에서 그냥 비닐에 덮어두고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 실내에서 그냥 비닐을 덮고 발효를 시키는데 중간 발효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벤치타임. 벤치타임은 다른 말로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해요. 중간 발효기가 뭐냐면 오버헤드 프루퍼라고 중간 발효기. 우리가 지금 학교에는 중간 발효기가 없지만은 중간 발효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헤드 프루퍼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 발효, 벤치 타임, 오버헤드 프루프 이 세 개는 세트로 다 외워두셔요. 아셨죠? 네. 중간 발효 왜 시켜요? 글루텐 조직의 구조를 재정돈하고 우리가 반죽을 둥글렸던 것을 반죽이 탄력이 있죠. 이 탄력이 있었던 것을 둥글리게 했으니까 되게 단단해요. 탄력이 있는 것을 탄력 있는 걸 조금 느슨해지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도 하고 방금 탄력 있던 반죽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걸 탄력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스 발생으로 방금 탄력에 있는 반죽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스 발생을 해서 유연성을 회복한다. 말 진짜 여러분들 힘드시겠다. 제 이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죠? 유연성을 회복하고 탄력 있는 반죽을 밀어 펴면 우리가 막 둥글리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발효, 그러니까 밀어펴기 하는 과정 중에서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발효를 시킨다는 거. 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탄력성, 신장성 회복으로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다음 중간 발효의 조건과 방법을 먼저 보시면요. 네. 물론 기본적인 우리가 27도에서 37도가 있지만 상대 습도 75도에서 80%도 있겠지만 이 중간 발효의 시간은요. 반죽 온도와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연한 얘기를 선언니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자 우리가 30분짜리 그러니까 30g짜리 반죽을 뗐는데 얘가 한 10분이면 발효가 돼요. 근데 한 400g짜리 우리가 반죽을 400g짜리가 반죽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반죽이 시간이 발효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중간 발효기에 넣어주기도 한다. 이것도 좀 보시고 중간 발효기 오버헤드 프루퍼라고 아까 했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실온에서 발효기 시키기 때문에 뭐 우리는 중간 발효기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다음 정형. 정형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빵의 형태를 밀어 펴고 말고 그러니까 밀기 말기 봉하기 여기에 속해요. 네, 이게 바로 정형이에요. 성형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다음 팬닝이죠. 팬닝은 정형이 다 됐어요. 그래서 팬에 넣는 작업. 네. 그래서 봉합 부분은 봉합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봉합 부분은 밑에 부분 아래로 가게 팬닝을 해야 하고 팬닝할 때는 여러분 팬의 온도가 있어요. 참 32도 적당하다는 거.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빵 할 때 식빵을 반죽을 했어요. 근데 팬의 온도가 32도라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식빵 집어넣고 빵을 굽나요? 그건 아니죠. 팬닝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팬기름 먼저 볼게요. 팬기름, 팬에 기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팬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벗겨졌을 때 팬기름을 사용해요.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근데 요즘은 다 업장에서도 새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된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발라주지 않는데, 그래도 일반 제과점 집들은 오래된 팬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야만이 빵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이용제를 사용하는데, 이, 어, 이게 바로 유동 파라핀이다. 이 종류가 유독 파라핀을 사용한다. 그런 조건이 있대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유동 파라핀을 사용할 때 조건이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색무치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팬기름의 색깔이 물론 없어야 되고요. 냄새도 없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냄새를 절대 맡을 수가 없거든요. 감기로 인해서. 당연히 색깔도 없어야 되고. 자, 발연점이 210도 이상까지 높을 거. 발연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유지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높을 거. 산패 잘 견딜 거. 다음 반죽 무게의 0.1에서 0.2%만 사용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건. 팬기름의 조건, 이거는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그리고 팬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과다했을 때 밑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둡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이 팬기름의 조건. 네. 그 팬님 반죽의 분할량은, 자, 그러니까 팬의 용적 나누기 비용적,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비용적이라는 것은요. 비용적, 여러분 1g당 부프는 부피. 이거 알아두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1g당 부프는 부피인데, 반죽을 우리가 오븐에 넣었어요. 넣죠. 근데 얘가 오븐에서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부풀잖아요. 그게 비용적이에요. 내가 1g을 넣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풀어. 1g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부푸는지, 이게 비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적이 클수록 많이 부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산영식빵과 풀멍식빵의 비용적은, 산영식빵은 3.2에서 3.4 세제곱센치라는 거, 풀멍은 3.3에서 4.4 세제곱센치라는 거. 네. 이거를 제가 3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집어넣네요. 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산영식빵 잘 아시죠? 이게 산영식빵이에요. 네, 산 같다고 해서 산영식빵. 자, 풀먹은 식빵은 여러분 아시죠? 사각식빵. 자, 산영식빵은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비용적. 3.2에서 3.4라는 거. 물론 풀먹보다는 산영식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셨죠? 자, 다음 팬의 관리. 절대로 물로 씻으면 안 되고, 네, 또 이역류를 바른 후 철판은 280도에서 1시간 정도 굽기를 한다. 이거는 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왜? 다 새 거니까.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제빵 시 팬 오일로 유지를 사용할 때 다음 중 무엇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가?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죠. 발연점. 자, 팬기름칠을 할 때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발라야 하는 제품은, 이거는, 자, 건포도 식빵이죠. 자, 식빵 같은 경우는요. 자, 식빵들이 네모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모나잖아요. 식빵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난 면적이 되게 크잖아요. 넓고 깊고 여기 밑부분까지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우리가 식빵을 넣었을 때 그 틀에서 잘 깨끗이 떨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름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요. 팬기름칠을 다른 제품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거. 건포도 식빵. 면적이 넓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팥빵, 바게트, 뭐 베이글 이런 건 뭐. 자, 그 다음 2차 발효. 자, 2차 발효는 우리가 성형을 했잖아요. 정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아무래도 거친 취급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니까 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자, 보세요. 외형과 같은 좋은 식감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글루텐의 숙성과 팽창을 도모하는 과정이며 발효의 최종 단계이다. 이런 것만 그냥 읽어만 알아두시고 목적 같은 경우는 목적 같은 거 그냥 읽어만 보주세요. 네,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조건은 우리가 38도, 2차 발효니까 38도 85에서 90%, 1차 발효보다는 온도와 습도가 조금 높다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온도 한번 볼게요. 자, 하스브레드, 당과자 빵류, 데니시 페스트리, 크루아상, 도넛 이게 있는데 발효 온도가 있어요. 특징을 보면 자, 하스브레드 먼저 볼게요. 하스브레드 왜냐면 시험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철판이라든지 틀을 사용하지 않고 하스라는 게 뭐예요?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스. 그래서 이게 오븐 바닥에 바로 굽는 거. 우리 프랑스 빵, 하드롤, 비엔나모 빵, 아이리시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하드 계열. 이 빵들을 갖다가 하스브레드라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맛있겠죠? 여러분 지금 어디선가 빵 소리가 들리는데 빵을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열이 있잖아요. 요걸 하스브레드라고 해요. 근데 얘는 얘는 굉장히 발효실 온도가 낮아요. 오븐 온도를 높게 잡아서 하진 않아요. 온도와 습도를 낮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요. 팬의 흐름이 굉장히 크잖아요. 팬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팬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래서 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양을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 바게트 같은 거 아이고 어딨어. 네. 우리가 바게트 같은 거는요. 하드롤 바게트 같은 경우는 모양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흐름이 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아, 그래서 하스브레드, 데니스 페스트리, 도넛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굉장히 낮게 잡아두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데니스 페스트리 같은 경우는 26도에서 32도로 잡아줬네요. 발효와 습도가 낮죠. 그래서 도넛 같은 경우는 30도. 얘도 조금 하스겔이 비슷해요. 얘도 좀 낮아요. 왜냐하면 도넛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철판에 바로 넣나요? 철판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튀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튀길 때 발효가 됐는데 튀길 때 얘를 손을 잡고 튀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죽이 너무 끈적거리잖아요. 흐들거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얘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좀 낮아야 된다는 거. 2차 발효실의 온도가. 그리고 데니시 페스트 같은 거 어때요? 얘도 굉장히 낮아요. 제일 낮죠. 근데 이게 낮게 하는 거는 자, 크루아상이죠. 데니스 페스트리는. 크루아상 같은 거는 왜 낮게 하냐면 우리가 크루아상 먹다 보면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층이 결이 있죠.
근데 얘가 반죽 유지, 반죽 유지 층층이 겹겹이 쌓아 있는데 유지가 오븐 속에서 우리가 열을 받으면 어때요? 유지 속에서도 수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수분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서 반죽을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유지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발효실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유지가 다 녹아내려 버리겠죠. 그래서 오븐 속에서 우리가 유지의 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효실의 온도가 22도에서 26도에서 32도로 해준다는 거, 낮다는 거. 그래서 하스브레드, 데니스 페스트리, 도넛 종류는 발효실의 온도가 굉장히 2차 발효실의 온도가 습도가 낮다는 거. 그리고 데니스 페스트리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제가 봤어요. 데니스 페스트리 같은 건 충전용은 유지는 이런 20에서 40%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다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20에서 40%가 좋다. 아셨죠? 자, 2차 발효의 조건. 온도, 습도, 시간 이 세 가지예요, 조건은.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2차 발효실의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온도, 습도, 시간, 압력? 그럼 압력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아셨죠? 네. 2차 발효 볼게요. 근데 2차 발효는 언제까지예요? 2차 발효는 언제까지 하냐면 자, 완제품에 70에서 80%의 부피를 부풀었을 때까지 하는 거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바닥만한 빵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내 손바닥보다 80% 정도가 적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완제품의 70에서 80% 부피가 부풀었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건 2차 발효는 되게 애매한 게 몇 시간 몇 분을 해요? 몇 분 2차 발효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그러죠. 교수님 이거 몇 분까지 구워요? 우리가 오븐에 넣었을 때 몇 분 구워요? 저 사실 몇 분이라고 딱 단정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빵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죽을 어떻게 돌렸느냐에 따라서 얘도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20분 구우세요. 그럼 여러분 20분 굽고 나서 꺼냈더니 어땠어요?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도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2차 발효는 여러분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획일적인 이런 게 없어요. 시간보다는 반죽의 그냥 발효 상태를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기술력을 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2차 발효가 다 됐는지 물론 한 40에서 50분 정도, 60분 정도, 1시간 정도 2차 발효를 시키긴 하지만 다 됐나 체크 한번 해볼 때 우리가 철판에서 반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살살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봤을 때 찰랑찰랑찰랑 흔들거리면 다 됐다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게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빵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빵의 종류에 따라서 발효실의 온도도 습도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고요. 저 연습 문제가 제가 아까 연습 문제 있었나?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연습 문제를 하나 했는데 없어졌다. 제가 깨져가지고 연습 문제를 지워버리면 자 어떠냐면요. 여기 있네.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의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자, 아까 제가 호밀빵은 하스브레드라고 했어요. 속한다고 했어요.
자, 불란서빵, 바게트에 속하잖아요. 아까 제가 온도 낮게 해준다고 했죠. 그 빵도 아까 제가 낮게 해준다고 했죠. 자, 햄버거빵은 여러분 단과자빵에 속합니다. 아까 여기 단과자빵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았죠. 32도에서 38도. 그렇기 때문에 자, 단과자라고 해서 여러분 단과자빵이라고 하면 설탕, 계란, 유직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좀 부드러운 빵. 이게 단과자빵 뒤에 속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식감도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습도, 온도를 굉장히 높게 잡아줘요. 아셨죠? 그래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습도. 진짜 정말 힘드시겠다. 그죠?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나요? 네. 근데 우리가요, 보면은 2차 발효실이 2차 발효를 굉장히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자, 발효가 과다하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당연히 2차 발효를 많이 시키면 어때요? 부피가 좀 크겠죠. 그리고 2차 발효를 잘 시켰는데 색깔이 좀 여릴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근데 2차 발효를 너무 많이 시켜도요. 색깔이 안 나요. 왜냐면 당분이 다 2차 발효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당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색깔이 고르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과 향이 나쁘고 팬에서 반죽이 넘치거나 완제품이 너무 발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굽고 나와서 여러분들 모양 유지를 못해 찌그러들어 버려요. 너무 부드러워서 발효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보존성이 나쁘고 움푹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공도 거칠고 속결이 나쁘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부피도 작지만 그리고 부피도 너무 향도 나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에 좀 나오니까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반면 2차 발효가 덜 됐다. 덜 된 케이스를 저도 몇 번 문제를 풀어본 것 같아요. 나오기는 하지만 과다했을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참고로 덜 됐을 경우는요. 여러분 부피가 물론 작겠죠. 덜 됐으니까. 그리고 옆면이 터져요. 그리고 껍질색이 진해요. 이거 반대로. 과하게 됐을 때하고 달리 반대로 껍질색이 진하다는 거. 네, 발효가 덜 됐을 때. 네. 굽기 중 반죽의 변화 좀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을 조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11시 4분이네. 한 5분만 쉬었다 갈까요? 11시 10분에 볼게요. 5분만 쉬었다가.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